어쨌든 전영수 씨의 유서에 있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그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파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신문마다 인터넷판에는 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전 씨는 유서에서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토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뿐일까요? 그렇다면 유족이 유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수원 경기도 의회를 방문을 했죠. 모처럼 경기도로 간 겁니다. 그 경기도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이렇게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 앞에서 부정당했다.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참 재밌습니다. 이 남의 죽음을 두고 재밌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김문규는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영수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가족이 죽은 것처럼 비통해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5번째 주변 인물 사망에 내놓은 답변은 이번에도 검찰 규탄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형으로 전영수 씨를 칭송을 했습니다. 과거형. 쉽게 말하면 현재는 전영수 씨와 거리가 좀 있었다, 이런 이미지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청렴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유능했던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권이 자신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협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이 억울한 죽음들을, 이 죽음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지만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죽음들을 모조리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정치에 이용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범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재명은 수사당하는 것이 제 잘못인가라고 다시 물은 뒤에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야말로 광기다. 재밌는 것은 이런 이재명의 태도에 대한 유동규의 반응입니다. 요사이 이재명을 제대로 들고 까는 사람은 유동규밖에 없어 보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전영수 씨의 사망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자 남 핑계 대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유동규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을 했죠. 그래서 오전 재판을 종료한 뒤에 기자들이 이재명이 전영수 씨가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으면서 쉽게 말해서 의견을 묻자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고인이 유서에서 이재명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언급했다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받으니 두려워서 숨기려다가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전영수 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영수 씨도 편안한 노후를 잃어버린 그런 너무 억울한 그런 공무원이 됐을 겁니다. 늙공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난 1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밖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과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활동이 제한됐던 이재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 측근이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이재명은 다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자 모여서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서에 정치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있다고 보도가 됐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고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세 번째, 고인이 대표에게 검찰 수사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재명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채 그냥 빈소로 직행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 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명확하게 사인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오후 부검 영장을 신청했는데 오후 7시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검시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국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있는 범죄 사실에는 천화동인 1호 428의 이재명 측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바로 이 점을 주목했죠. 428호 바로 찐빵에서 앙꼬가 빠져 있는 것이다. 검찰이 아직 증거를 확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유동규가 아주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가량을 돈으로 받아 이재명 측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면서 이재명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도 공유를 했다. 김만배로부터 이익금 절반을 받아서 가지고 온다. 이걸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09년부터 2010년께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과 의형제를 맺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 여름께 김용을 정진상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김용과 정진상이 서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김용에게 법조 인맥이 많았고 그리고 김용이 제 앞에서 높은 분들과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고 그 소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에게 김용을 소개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그리고 정인, 유동규는 선거에 기여한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에 내정을 했고 이 무렵에 정진상, 김용 그리고 정인, 유동규가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나? 이렇게 묻자 유동규는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로 내정한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거문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 김만배가 받을 지분은 원래 이 대장동 게이트를 최초에 구상을 했던 남욱의 지분보다 2배에 이르죠.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김만배를 왜 그렇게 많이 받나? 나중에 들어온 김만배가 말입니다. 굴른 돌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만배의 지분 속에는 이재명 측의 것이 있다. 이재명의 것이 있다. 그분의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있다고 답을 했고 검찰이 그래서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이재명에게도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됐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재명에게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됐나? 그때까지 그 지분 절반은 700억입니다. 자, 그 질문에 유동규의 답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 공유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기로 했다. 저희 목표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몰랐을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실제 2020년 11월께 정진상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자금이 필요하다며 김만배의 돈을 가져다 쓰자고 말했고 이를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김만배는 난색을 드러냈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김만배가 2021년 하순께 700억 원을 주겠다던 기존의 약속과는 달리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통비용이 뭘까요? 대표적인 공통비용이 있죠. 50억 클럽 멤버들에게 주는 돈들. 그게 공통비용이죠. 유동규는 또 2021년 2월에서 3월께에는 김용에게서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용이 돈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는 남욱이 돈을 주는 대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를 김용에게 전했더니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욱이 돈을 내면서 요구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내주는 것. 또 하나 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 이전이었다고 유동규는 설명했습니다. 그 박달동 탄약고 아주 유명하죠. 엄청난 땅값인데 탄약고 부지로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전영수 씨의 사망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거센 언사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면 사냥이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자신은 이미 그 사냥의 목표물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나 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저부터 이재명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말 그렇다면 저부터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대장동부터 백인동까지, 성남FC 후원금부터 소고기 법과 사건까지 모두 검찰이 증거를 만든 것인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고 풀 뜯고 있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